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죠.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김성환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재명 의원이 어제 당권 도전을 드디어 선언했습니다. 민생과 정치 개혁, 또 통합 메시지를 비중 있게 담았는데요. 자, 먼저 장 소장님, 이 의원의 출마 선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온갖 미사오구를 다 동원했지만 저것은 다 거짓말 아니냐, 신뢰할 수가 있느냐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떤 의미에서요? 기본적으로 가장 닮고 싶은 지도자가 김대중 전 대통령이다. 지난 대선 때는 노무현 전 대통령 닮고 싶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그때 좀 달라져요. 그리고 온갖 미사오구를 동원했다라는 거는 이기는 민주당 만들겠다. 민생, 정치개혁, 통합의 방점을 두겠다. 당대표 되면 공천학살 사라질 것이다.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 감각으로 당을 운영하겠다. 이거 김대중 대통령께서 하셨던 유명한 말이거든요. 이런 말을 갖다 쓴 것은 급하다, 조급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출마 명분 자체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대선과 지방선거 패배의 가장 큰 책임은 저에게 있고 그 결과에 책임져야 하는 것도 당연하다. 본인 입으로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대선, 지방선거 졌잖아요. 책임지고 했는데. 그러면요, 다시 출마하는 것이 아니라 자중자애하는 거죠. 뒤에서 밑거름이 되고 민주당을 개혁하고 진보 진영이 승리할 수 있는 토대와 기반을 마련하는데 백의종군한다라고 해야 책임지는 모습이지. 졌지만요, 제가 다시 한번 감독하겠습니다. 이건 책임지는 자세가 아니죠. 본인의 욕심이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이기는 정당 만들겠다? 2번 졌잖아요. 큰 선거에서. 그 약속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말과 행동, 미래에 대한 약속이 좀 다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민주당도 그 사법 리스크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극히 이기적인 그러한 결정을 이재명 후보가 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장성철 소장 이야기하셨듯이 DJ 정신을 유독 좀 강조했습니다. 오늘 현충원 DJ 전 대통령 묘역도 참배했는데요. 당대표 출마 자리에서도 계속 이런 언급을 했는데 왜 유독 DJ 정신을 얘기하는 걸까요, 이재명 의원이요? 그러니까 실용 통합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실용 통합하면 한국의 정치인 가운데 DJ만큼 실용 통합의 정신을 구현한 그런 이제 대통령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어찌 보면 정치권에 지도자다운 지도자가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의원이 좀 닮고 싶은 지도자로 DJ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게 왜 문제가 되는지 좀 잘 모르겠고요. 더군다나 사실은 지난 대선을 겪으면서 저는 민주당이 진 대선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민주당하고의 싸움에서 진 선거였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대선 후보 한두 명이 나와서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적 어떤 비판도 적지 않았고요. 민주당 내부에서도 대선을 치를 만큼의 통합된 단합된 이미지를 만들지 못했다. 그리고 대선 후보를 뽑았지만 결국 이낙연 전 대표의 그늘도 상당히 짙은 그런 대선이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자면 사실 호남이 분열된 선거를 치렀다 이렇게 또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DJ 정신을 강조하는 것은 호남을 다시 민주당의 중심에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러니까 통합하려고 하는 하나의 전략적인 포석이다 이렇게 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 DJ 정신에 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도 아마 얘기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그 노무현 전 대통령 존경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곧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을 과연 실천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진보 진영이나 아니면 이재명 의원이 DJ를 언급했다고 해서 그게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좀 납득하기 어렵고요. 어찌됐든 민주당은 다시 한번 혁신의 기로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당의 아웃사이더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선 후보로서, 대권 주자로서 본인 스스로가 어찌 보면 살아남아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럴 때 사실은 당 주류가 아닌 비주류 입장에서 또 아웃사이더 입장에서 당내에서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는 어찌 보면 대선 패배했다고 해서 저 잠시 어디 갔다 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앞에 있는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해 감으로써 당내 입지나 기반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것을 평가받은 다음에 대선으로 가는 이런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피할 수 없었다는 말씀인데 지금 어쨌든 이재명 의원이 출마 선언하면서 이재명 대 비명계 구도가 본격화됐습니다. 지금
비명계, 특히 97그룹들은 사법 리스크 얘기를 꾸준히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과연 어느 정도 판세를 이재명 대세론을 뒤집을 반격의 카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좀 그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네. 아마 많은 분들이 국민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왜 이재명 의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나 지지가 계속되고 있는가? 그럼 민주당을 바꾸라는 하는 일종의 명령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민주당 당내 지지자들 사이에서 더 그런 요구가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당원들 사이에서 오히려 더 높게 나오거든요. 다른 후보들보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당내 주류와 비주류 이제 교체할 때가 됐다고 보는 거예요. 지지자들이. 그러니까 주류로서 그동안에 고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시작한다면 그러니까 이른바 친문이라고 하는 당 주류는 20년 동안 어찌 보면 민주당을 이끌어왔던 세력이었던 거예요. 근데 지난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 내로남불 프레임이라든가 아니면 공정과 정의에 대한 그런 것들을 제대로 실천하거나 보여주지 못했다고 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면에서 이제 민주당을 혁신하고 다시 바꿔야 된다고 하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지만 결국은 주류를 이제 교체할 때가 됐다고 하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주류 쪽에서 나오는 의원들이 그러니까 모든 관심은 다 이재명은 안 된다. 이런 방식으로 자꾸 구도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근데 설득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새로운 민주당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민주당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상을 제시하고 그 가치를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모든 것들에 대한 관심은 다 이재명이 나오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재명 그만큼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설득력이 전혀 없어 보이는 거예요. 하다못해 세대 교체라고 얘기하면서 뭐 70년 뭐 70년대 그 출생자들이 나왔지만 결국 50대에 다 접어든 세대가 나와서 무슨 또 세대 교체냐 뭐 이런 좀 비판을 받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이재명 후보가 그만큼 지지를 받는다고 하면 그만큼의 뭔가 민주당의 새로운 가치를 가지고 싸울 만한 그런 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질 못하고 있다. 결국은 그렇게 하지 못하면 그냥 이렇게 끌려가다가 그냥 선거가 끝나버리거든요. 이건 저는 민주당 입장으로서도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좀 치열하게 싸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새로운 민주당을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뭐 어쨌든 뭐 사법 리스크 안고 당대표에 나온 이재명 의원을 향해서 민주당 내에서도 그렇고 국민의힘 측에서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좀 큰 그림을 그려본다면 오히려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재명 의원이 나와서 대표가 됐다가 그 사법 리스크가 터져서 뭔가 민주당이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오히려 좀 바라지도 않을까 이런 합리적인 생각도 좀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바라죠.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와 가족들과 관련된 수사가 대략 6가지가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검찰에서 지금 아주 탈탈 털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당대표가 된 이후인 9월 달에는 기소도 가능할 겁니다. 근데 민주당 당원 80조 아세요? 거기 보면 당직자가 기소를 당했을 때 부정부패 등 여러 가지 혐의로 기소를 당하게 되면 그 직무가 정지돼요. 자동적으로. 그럼 당대표가 되더라도 예를 들면 윤석열 정권에서 기소를 하게 되면 당대표로서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당대표직 정지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인은 계속 사법적인 투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재판정에 나가서 1심 재판 받고 2심 재판 받고 아니면은 의원들 다 데리고 와서 검찰청 앞에서 야당 보복 수사 그만둬라 이렇게 막 그러면은 본인이 생각한 민주당을 개혁할 방안이라든지 진보 진영을 바꿔나갈 수 있는 비전 같은 경우에 실현시킬 수 있는 방법과 수단이 없어요. 그럼 사법 리스크 현실화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소장님? 저는 거의 99%라고 봐요. 특히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예를 들면 법인카드 사적인 유용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횡령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이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이재명의 민주당이 된다면 여러 가지 지금 어려움과 혼란에 쌓여 있어서 집권 여당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 국민의힘은 이렇게 비판받는 것도 좀 비껴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요, 이제 9월 달 이후에 정기국회 때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극한적인 정쟁, 대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권력을 갖고 있는 국민의힘으로서는 상당히 다행스러운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재명 후보의 개인적인 사법적 리스크가 민주당과 진보 진영을 자칫 잘못하면
괴멸시킬 수 있다. 네. 그렇게 보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아마 선거 과정 중에서 이 당원 80조를 가지고 이제 다른 후보들이 이재명 후보를 공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비전과 혁신을 얘기하는 전당대회가 아니라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이번 전당대 가장 큰 화두가 될 거예요. 근데 중간에 한번 검찰에서 조사한 내용 한번 툭 한번 흘려보세요. 네. 이거는 더 증폭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코 이재명 후보의 출마가 민주당과 진보 진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네, 짧게 해주시죠. 네. 네. 그러니까 서른 의원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대장동권도 서른 의원이 의혹 제기를 제일 많이 했던 당사자잖아요. 그리고 대장동 리스크가 얼마나 대선 기간 동안에 이재명 당시 후보를 발목을 잡았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그것 때문에 대선에서 졌다고 하면 서른 의원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사법 리스크 얘기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과연 민주당이 이익이 되는 얘기냐 아니면 해당 행위냐 전 좀 헷갈려요. 사법 리스크가 없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국민의힘에 만약에 유력 주자예요. 근데 정권 바뀌고 난 다음에 검찰에서 막 수사 들어와요. 그러니까 수사의 내용은 나중에 따져볼 문제인데요. 그러면은 그걸 방어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같이 동조해가지고 공격해야 되는 겁니까? 근데 그게 예를 들면 한 네? 가지라면 몰라도 이렇게 대여섯 가지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과연 그 후보를 왜 보호를 해야 되겠어요? 이게 그냥 윤석열 정부 고발하면 그냥 수사하는 거 아닙니까? 김건희 여사는 수사 안 하던데요, 잘? 해야죠. 그러니까 해야죠라고 얘기하는데 안 하고 있잖아요, 제대로. 그것뿐만 아니라 뭐 고발했던 건 민주당은 고발한 게 없었습니까? 어떻게 민주당이 고발한 거는 강간무소식이고 아무 얘기 없어요? 그리고 국민의힘이 고발하거나 이런 건 아주 정강석화처럼 수사하는데요. 이거 정치 수사라고 누가 얘기 안 하겠습니까? 정치 수사죠. 그러고요. 예를 들어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대장동 의혹 지금 작년 10월에 의혹 터졌어요. 검찰 수사 들어갔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나라 검찰 수사 잘한다면서요. 근데 지금 몇 월입니까? 해가 넘어가고 벌써 7월이에요. 대장동 사건 관련자들 전부 재판에 다 들어가 있어요. 수사할 거면 빨리 해가지고 내놓든가. 내놓을 게 없어서 못 내놓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검찰 인사가 보름 전에 났잖아요. 네. 아유, 그러니까 지금 검찰 검찰이겠죠. 한동훈 그렇죠. 한동훈 예, 법무부 예. 장관이 인사했다고 하는 네. 거니까요. 좀 지켜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네. 그렇게 드러날 것 같았으면 그 많은 의혹들 나왔는데 이재명 하나 못 잡겠습니까? 왜 강간무소식입니까? 그 아무 얘기도 없는 거고요. 사법 리스크는 실체가 없다. 네, 백현동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열심히 들여다봤거든요. 네. 감사원에서 백현동 사건 적절하게 처리 못했다고 해서 당시 식품연구원에 있는 직원 해임 조치하라고 하는 기사들도 다 있었어요. 당시에. 예. 그 다시 끄집어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 다 끄집어내서 한다고 해서 그게 다 사법 리스크가 되는 겁니까? 법인카드.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법인카드 법인카드는 말씀하시는데. 김혜경 씨가 연결되는 예. 거지. 법인카드를 그러면 이재명 김혜경 후보가 씨가 직접 한 건 아니잖아요. 아니 그걸 누가 줬겠냐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중간에 직원이 있는 거잖아요. 입증 예. 책임은 검찰에 있는 거지만요. 예.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굴러가는 하면 상황을 보세요. 사법 리스크를 만들려고 하는 여권의 의도, 그리고 검찰의 공정하지 못한 수사, 경찰의 공정하지 못한 수사, 예. 뭐 정권 차원에서 어떤 기획이 있었다고 하면 예, 그것 예. 자체의 부적절성. 근데 당내에서 당대표 후보 나온 사람들이 사법 리스크 거론하면서 안 네. 된다고 하는 게 그게 과연 민주당을 위한 길입니까? 아니면 예. 해당 행위하겠다는 겁니까? 검찰에서 불공정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경기도지사 부인이 사적으로 경기도지사 카드를 법인카드를 이용하면 안 되죠. 그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원희룡 장관부터 수사하고 난 다음에 알겠습니다. 김혜경 씨 예. 수사를 좀 하라고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원희룡 요사는- 장관이 대선 예. 후보면 뭐 그러게. 원희룡 장관 그 법인카드 얘기 나왔었잖아요. 똑같이. 그것도 조사해야죠. 근데 근데 그거를 그거를 없잖아요. 원희룡- 수사한다는 얘기 못 들어봤어요. 저는. 원희룡 도지사 시절에 부인이 쓴 거 아니잖아요. 본인이. 그게 네, 더 이 심각하네요. 사안은 그러면 일단 그게 어떻게 심각해요? 예, 여기까지만 두 분 논쟁을 좀 정리를 하고요. 사실 뭐 이 사법 리스크라는 프레임 자체가 일단 뭐 정권을 잡은 국민의힘 측에서 또 이것을 물고 늘어질 수 있는 것인데 문제는 민주당 내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내부 공격을 하면서 민주당이 좀 더 어려운 상황에 처 있다. 이제 김성환 평론가 이런 말씀이고 장성철 소장은 사법 리스크가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다. 이런 말씀인데 글쎄요. 뭐 경선이 어떤 국면으로 흘러갈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뭐 28일 컷오프 예비 경선이죠. 당권 주자들은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는데 그 일정 중에 하나가 경기도청 가서 김동연 지사 만나는 겁니다. 뭐 이재명 의원도 만날 가능성이 큰데 왜 이렇게 김동연 지사는 자꾸 찾아가는 겁니까, 다들? 두 가지 같아요. 네. 유력한 대권 주자니까 그 대권 주자한테 좀 잘 보이기 위한 것도 있고 일단 가서
김동연 도지사가 덕담도 해주고 예. 격려도 해주고 또한 만난 거 악수하고 이런 것들 또 언론에 사진에 나올 거 아니에요. 네, 네. 당연히 출마하는 분들로서는 자꾸 언론에 나오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김동연 지사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는 민주당 지지층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마음을 사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예. 모든 분들이 다 가서 이렇게 여러 가지 격려 듣고 덕담 들으면 표의 확장성은 없겠지만 네. 안 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 네. 그래서 이름을 알리고 얼굴을 알리는데 더 큰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려요. 오히려 다른 후보들은 이제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인 대선 주자인 건 분명한데 김동연 지사를 만남으로써 약간 좀 오히려 더 김동연 지사를 띄우고 부각시키고 좀 힘을 빼려는 그런 의도도 좀 있을까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뭐 힘이 빠지겠습니까? 그거보다는 그냥 예. 언론에 많이 나와서 예, 예. 본인을 홍보하고 세일즈하는 수단으로 많이 쓰는 나오고 거다라고 싶다. 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컷오프 과연 이재명 의원 외에 2명, 이제 3명이 본선 가는 건데 누가 가장 가능성이 높냐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보통 이제 여론조사 보면 박용진 의원이 이제 2위권 형성하고 있는데 김성환 평론가는 3명, 일단 이재명 플러스 2, 나머지 2명 누가 좀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좀 어려운 질문인데. 이거 뭐 단정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 네, 같고요. 네. 일단 방금 전에 이제 김동연 지사 만난다고 하는 예, 얘기는요.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은데요. 이번에 이제 여론사 30%가 컷오프에 들어갔잖아요. 네네. 여론사 30%가 좀 중요할 수 있어요. 네. 근데 그 여론이라고 하는 게 결국 이제 중도층 여론도 일부 포함이 되는 측면도 그렇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론의 주목도를 높이는 방법도 있지만 이 일종의 이제 경선 룰이 바뀜으로써 예. 김동연 지사의 힘을 받는 것. 그래서 뭔가 좀 민주당이 확장하는 새로운 당으로서 바뀌는 게 필요하다고 하는 이미지를 가져나가기 위해서 네. 김동연 지사를 만나는 거 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본다면 그 30%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죠. 네. 왜냐하면 개파구도 내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 뭐 이재명 후보는 뭐 이재명 후보로 별도로 둔다 하더라도요. 강병원 의원은 이른바 이제 주류 쪽의 지원을 받는다고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중앙위에서 아무래도 좀 높은 득표율이 나올 수 있겠죠. 음. 당 조직은 좀 친문 주류가 더 강세에 있다고 당 조직 차원에서는 강병원 의원 유리하다. 네. 예. 그러니까 강병원 의원 쪽으로 자꾸 단일화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예. 소문도 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두 사람을 빼면 나머지 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겠죠. 예. 그 나머지 한 사람이 과연 박용진 의원이 될지 박주민 의원이 될지 강원식 의원이 될지 네. 그거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예. 뭐 여론사상으로 본다면은 박용진 의원이 조금 나을 것 같긴 한데요. 예. 박용진 의원이 거꾸로 얘기하면 또 당내 기반이 그렇게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강원식 의원이 될 가능성도 뭐 적지는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민주당 전당대회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